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김규환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잘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천에 있어서 오늘 대구로 가서, 이수환 교수님이나 이종욱 교수님하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캐리스의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중간 정도 지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학술지 5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출판과 유통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아마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해외 학술지와 관련된 OA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학술지의 OA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거론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학술지의 OA에 대해서는 말씀들은 많았는데 실제 어떻게 하면은 국내 학술지를 OA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증적인 연구, 실제적인 연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캐리스를 통해서 이 연구 과제가 나와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로서 어떤 모델들을 제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서 그 단계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과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대상으로 잡고 있고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연구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해 드렸던 부분이 오늘 중점적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해외 학술지와 달리 국내 학술지에 오해를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내 학술지가 어떤 식으로 출판, 유통되는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그 국내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는 게 이런 뭐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출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 환경이란 출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2번을 통해서는 아마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께서 국내 학술지 유통이 이러한 식의 유통을 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고 뭐가 개선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에서는 그러면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학술지 출판 유통 구조상에서 그 다음에 이미 오해 출판에 대한 여러 사업이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 학술지들이 기존과 달리 2018년 이후에 학술지를 출판한 학회가 스스로가 오해 선언을 하고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오해 선언을 하고 전환한 것이 국내 학술지 오해의 출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는지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2번과 3번을 토대로 했을 때 국내 학술지가 오해를 출판, 유통될 수 있는 모델을 현재까지 저희가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인데요. 연구를 시작했던 가장 큰 배경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문헌정보학회 학술지부터 해서 오해 선언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그 지식공예연대라고 하는 연대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지들이 오해 선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해 선언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뭐 여러 유료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오해 학술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는 학술지들은 내년 말이면 대부분 이 유료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계약이 종료되고 오히려 다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문 분야 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순차적으로 길게 잡으면 20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학회들이 중심으로 한 이 OA 전환이 다른 학문 분야까지 지금 확대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요 시점에서 이 연구 과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국내의 적용 방안을 이야기했다면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진행하는 그 과제에서는 국내 학술지 출판 유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위에서 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없어서 학회가 출판사 역할을 하거든요. 학회 입장에서 학술지를 OA 선언한다는 의미와 그 의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식의 OA 관점에서 출판 유통 모델을 제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은요, 인문사회가 너무 넓어서 한 23개로 잡았습니다. 이 23개는 OA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OA를 전환했거나 앞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학술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정보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23개 그러면 인문사회 학술지 전환이나 전환을 예정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결국 학술지가 전환이 되더라도 질적인 부분이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학술지의 학술 논문은 연구자들이 읽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23개 인문사회 학술지,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술지들을 조사를 해보니 기본적으로 KCI 학문 분류 체계로 보게 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저희를 포함한 복학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건 KCI 학문 분류 체계라고 하면 보통의 여기 참여하고 있는 23개 정도는 다 인문사회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I 이제 등재 여부가 중요한데, 대부분, 등재지 이상이고 2개 정도는 이제 우수 등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논문이 발행이 되어야 되니까 연평균 발행 논문 수도 조사를 해보니까 연 4회로 잡았을 때, 43편씩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간행도 1년에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 근데 4번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23개 중에 이미 전환한 학술지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A로 전환한다라는 거는 전자출판과 그러니까 인쇄 학술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이 ISSN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7개 정도가 그 발급을 받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모형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체계를 명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23개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 위에서 이런 우리의 현재 출판 유통체계 내에서도 OA 출판은 됐었는데 그 환경이 어떻길래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그랬을 때 분명히 OA 출판은 학회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출판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입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 과제가 캐리스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유통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캐리스, 그 다음 고등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사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합할까.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도서관 관점보다는 아니면 연구비 지원기관 관점보다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출판 유통 모델이 성립됐을 때 활성화가 가능할까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구조는 도대체 어떤가, 그 다음에 OA 출판 환경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구조는 크게 3가지로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학술지 출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비용이 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출판 비용적인 측면은 어떠한 건지, 그 다음에 비용을 들여서 만든 학술지 또는 학술지 논문이 활용되고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또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지, 그러면 출판 비용도 다 마련이 됐고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들이 명확한 이 학술지 또는 학술지 논문이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 그 국내에서는 출판 유통되는지 그 구조적 프로세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중에 이제 그 분석된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출판 비용은 학회가 충분한 어떤 수입을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학회가 보통 이제 학술지를 출판할 때 저자분들한테 이제 논문 게재비 또는 출판비 형태를 받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APC라고 하는데, 저자분께 받아서 그 비용으로 출판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23개를 대상으로 해봤을 때 아직 5회로 전환하지 않은 학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학회들이 유료, 즉 상용 데이터베이스, 어떤 특정한 그 데이터베이스 선생님들 가장 잘 아시는 DBP나 이런 쪽에서 연간 라이선스 비용을 받거든요. 그거 하고 저자한테 받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출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논문이 질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면은 전문 편집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건비를 보게 되면 최저 60에서 최고 360까지 그 레인지가 너무 큽니다. 사실 이런 편집을 도와주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로 60만 원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그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로 양질의 논문들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회로 전환한 학술지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학회들의 출판 업무는 사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편집만 해서 인쇄소에 넘겨서 PDF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 인쇄소에서 인쇄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PDF 파일을 상용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에 주면 거기서 이제 유통을 직접적으로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편집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출판까지 되면 유통 크게 신경 쓰지를 않았었는데, 5회로 전환되게 되면 이제는 출판 업무가 유통까지 포함하는 업무로 늡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번 다 관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출판 업무량이 실제 해보면, 저도 지금 학회 총무이사라고 있는데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그 3, 6, 9, 12에서 4번 나왔을 때 편집 인력이 어떤 활용됐던 방식에서 12달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방식이라면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과 지출적인 측면에서 대조를 해보게 되면은, 오픈 억세스로 전환했던 학술지들은 저희가 23개를 가지고 조사해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한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그 대신 이제 5회로 아직 전환하지 않은 학회들의 경우에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를 이미 아직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자는 아닌데, 5회로 전환을 다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적자 규모 폭이 한 300에서 한 1500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금액폭은 학회마다 출판 구조가 다르니까 좀 레인지는 크지만 어쨌든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5회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이런 적자폭들을 출판비를 어떻게 이제 확충할 것인가가 이제 학회들이 가지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고민되는 거는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어떨까? 이 23개를 대상으로는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특정한 주제 분야의 학술지나 학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학술지 논문과 학술지가 유통되려면 저작권자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사해보면 학회가 저작권을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아서 저작 재산권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 귀속 주체에 관해서 학회가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대외적으로 공지가 돼야 되는데, 몇몇 학회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료 아카이브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P나 이런데. 계약의 종료 후에 5회로 전환 학술지들은 5회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회 학술지니까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픈 억세스는 CC 라이선스라고 하는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붙어야 되는데,
실제 아직 붙지 않은 미부여하는 학회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것들에 좀 차이가 또 발생을 해요. 어떤 학회의 경우는 CC BY는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경도 가능하고. 그 대신 CC BY ND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컨플릭트가 나냐면, 유료에서 나와서 CC BY를 붙였을 때는 유료 상용 데이터베이스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이 이제 OA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또 라이선스에 대한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차이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OA로 전환을 하지 않은 학회들 경우에도 이미 실질적으로는 KCI에서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못 본다는 얘기고, 유료 아카이브, 즉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라이선스들, 또 CC 라이선스가 붙어지는 경우들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학회가 OA로 전환하면서 이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확한 이해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분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러면 전자출판과 유통은 어떻게 가느냐. 지금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표현드렸지만 23개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아카이브라고 해당하는 KCI,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학회마을, 그 다음에 유료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유통에 있는 모든 데들을 그 한 2년치들을 랜덤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작업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우선은 출판을 그 잼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논문 투고 관리 시스템에다가 그 잼스를 쓰게 되면 논문 한 편 정도가 이제 학술지 하나가 출판되는 건데, 실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학술지 하나가 아니라 학술지 군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군들이 모이는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아카이브는 많이 하시는 KCI 같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 아카이브는 뭐 상용 데이터베이스라 불러도 되고요. 뭐 DBP부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논문이 학술지가 하나가 출간돼서 이저널 형태로 나오면 이 이저널들은 다 여기 무료 아카이브 아니면 유료 아카이브에 우선은 학술지 군들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NDSL, 리스, 뭐 국제도서관, 구글 스칼라부터 여기서는 이 무료와 유료의 링크아웃을 시키죠. 원문 링크아웃. 왜냐하면 여기는 오픈 액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와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서 데이터는 원문은 여기서만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원문 링크 형태로 지금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굵직굵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NDSL의 경우는 대부분 큰 이 한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무료 우선 정책으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 NDSL이나 리스는 무료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가 망라적으로 검색하는 걸 기본적인 정책으로 가지기 때문에 유료로도 접근을 시키죠. 왜냐하면 국내 학술지들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돼서 아카이브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다 검색을 해야 돼서 유통 측면에서는 다들 유료와 무료를 다 연결시켜 놓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학술지가 출판되고 유통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출판과 유통을 좀 구분해서 현재 구조를 볼게요. 먼저 전자출판에 있어서는 국내 학술지들, 특히 인문사회 분야는 좀 영세하기 때문에 그 논문 투고 관리 시스템, 전자출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구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잼스를 씁니다. 잼스라고 해서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거. 근데 이제 뭐 의학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그 논문 투고 관리 시스템을 유료로 쓰는 경우도 있죠. 유료로 쓰게 되면 편집이나 여러 업무들을 비용을 지불하면 그쪽 전문가들이 해주는 건데, 잼스를 씀으로써 학회 교수님들이나 편집을 하는 실제 그 담당 간사 교수님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료 아카이브와 유료 아카이브로 구분해서 보면 결국은 무료로 가고 있는 것이 더 많죠. 유료로 가고 있는 게 한 5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중복해서 또 그 서비스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에도 있고 유료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학술지의 출판 유통 구조상에서 예전부터 좀 약간 이 중복적인 부분들이 존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무료가 있는데 이 유료에 얘가 있다는 이유로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오프셋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근데 더 재밌는 현상을 봤던 거는 유료 아카이브, 뭐 예를 들어 DBP와 같은 경우가 OA로 전환을 해서 나온 학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DBP화에서 제가 맡고 있는 학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원문을 그쪽에서 학술지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DBP에서 저희 학회지를 검색을 해보면 KCI로 원문이 링크되고 있고요. 어떨 때는 제가 가는 게 정보관리학회지인데 키스티가 하고 있는 사이언스로 원문이 링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여기처럼 이 유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무료로 접근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나왔는데 이런 유료 DB에서는 원문은 안 가지고 있는데 원문을 제공하는 쪽으로 링크를 걸어서 실제 나갔는데 나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조사하면서 나왔어요. 키스나 이아티클이나 스클라도 이런 쪽으로 원문을 링크시키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콥이 저희는 나왔는데 스콥이 크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연구자단에서는 DY를 눌러서 직접 논문에 바로바로 데드링크 없이 가야 되는데 23종 중에 22종이 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DY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발급 기간이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DY를 눌렀을 때 그 DY와 관련해서 논문에 링크가 돼야 되는데 그 랜딩 페이지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 플랫폼 NDSL 리스부터 다 원문 링크로 유료 무료 아카이브에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여기 프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건 무료인데 여기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원문이 다른 유통 플랫폼으로 갈 수 없어 다 링크를 거는 거고요. 근데 링크 중에 재밌는 거는 23종을 대상으로 했지만 검색을 하면은 유료 무료 중에 어떤 걸 우선 정책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NDSL이나 리스나 네이버나 쿠키는 기본적으로 무료 아카이브를 우선적으로 원문 링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일한 학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해보면 구글 스칼라는 우선적으로 유료 아카이브로 원문을 링크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구자 입장에서 구글 스칼라를 그 첫 번째 접근점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NDSL이나 리스를 썼을 때는 무료 아카이브로 원문이 링크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구글 스칼라보다 낫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3종에 국한됐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문이 어디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냐 안 하냐가 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국내 학술지가 출판 유통되는 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OA 출판은 안 일어났었나? 일어났었거든요.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의편협이라고 해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인데 이거 민간에서 하는데요. 의생명 학술지 분야 학술지를 OA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판에서 그 아카이브, 즉 무료 아카이브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코리아메드 시냅스예요. 여기는 오픈학스 저널들, 의학 분야과가 다 모여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무료 아카이브, 아까 보여드렸던 무료 아카이브에서 프리 액세스인데 이제 프리 액세스가 무료로 보니까 CC 라이선스만 가지면 OA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무료 아카이브가 OA 아카이브로 전환을 준비하는 조짐을 발견을 했어요. 특히 연구재단이 KCI가 무료, 공개 학술지가 무료인데 여기에 KOAJ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KCI에서 이 공개된 학술지들이 다 프리 액세스인데 프리 액세스가 여기에 대부분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KOAJ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오픈 액세스 저널인데 얘가 이쪽에 그대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건 아직은 오해가 아닌데 프리 액세스를 여기다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 그 KCI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OA로 전환하고자 하는 뭐 향후의 계획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재 가만히 보면 DOI 랜딩 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의 OA 아카이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키스트의 경우가 가장 잘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무료인 과학기술 학회마을이 있었고 그게 코리아 사이언스 이거 DOI 랜딩 페이지 역할을 했었고요. 그게 K-팝스에서 지금 코아 형태의 OA 아카이브 형태로 이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픈 액세스 코리아라 해서 국중에서 주도했었던 또 OA 출판 지원 사업이 있죠. 여기 90개의 이제 학술지가 XML 풀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과총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e사이언스 센트럴에 가면은 여러 학술지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OA 출판과 관련된 사업을 벌려서 했었습니다. 다 별도로 다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재미있는 현상은 오히려 전환했던 학회들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무료나 OA 아카이브가 아니라 기존 유통 플랫폼, 예를 들어 리스는 링크아웃을 계속 시켰었는데 이런 쪽에 OA 아카이브로 기능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료 아카이브도 사람들이 기존의 그 습관이 계속적으로 그 유료 아카이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런 유료 아카이브에 일부 협약을 해서 해당 학술지는 이 유료 사이트에서 무조건 무료로 보이는 형태로 협약을 하면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통 플랫폼 내에서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OA 출판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리스트에서도 OA 전원 아카이브된 요청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기서 아카이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아카이브가 일어났는데 다 별도로 일어났다. 그래서 기존의 OA 출판 사업의 한계점을 보면은 의편협 사례 같은 경우들이 이제 학회가 주도해서 출판사인 학회가 주도해서 OA 출판 사업을 주도했었다면 기존의 사업들은 그 출판사 역할을 학회가 주도하기보다는 국가가 특정 예산이나 특정 기관의 내부 예산으로 지원돼서 만들어져서 공모사업으로 그런 학회들을 학술지들을 모집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자출판과 유통이라는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편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OA 출판 사업들은 실제 학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OA를 하겠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방식이라 적극적이지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나 그 플랫폼이 커질 수 있는 규모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OA 학술지가 앞서 보여드렸던 무료 프리 액세스 학술지하고 그 다음에 OA 학술지가 되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OA 학술지가 기존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럼 그걸로 나는 어떤 서비스를 새로 받을 수 있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학회도 당연히 기존의 프리 액세스랑 OA 학술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동기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 그 국내 학술지 출판 유통 구조 상에서의 OA 출판이라는 지원 사업들이 가졌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술지들, 국내 학술지의 학회들이 스스로가 OA 선언을 하고 전언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지금 보여드리는 23개가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의생명 분야가 먼저 학술지 그 출판사 중심으로 모여서 OA를 중심으로 한 출판을 주도적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학문 분야, 특히 인문사회, 문헌정보학을 중심한 인문사회 분야가 분야에서 OA 학술지 출판의 주체가 학회잖아요. 이 학회들이 연합체를 형성하고 나서 우리 이제 OA 할 거니까 이 OA에 관련된 국내 학술지 출판 유통 구조를 이제는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 정책, 저작권 정책, 유통 플랫폼, 전자출판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각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체로 모여서 공동적으로 OA 출판 정책을 수립하자. 출판 비용도 같이 산출해보고 저작권과 라이선스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기존의 전자출판 시스템, 잼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유통 채널들을 평가해서 실제 우리한테 적합한 것들을 찾아 들어가자. 그래서 아까 리스를 OA 그 아카이브로 요청하는 형태. 원래 아카이브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유통 플랫폼에 그냥 아카이브를 바로 이제 요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사업에서는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참여할 곳을 학회들을 모집했다면 지금은 학술지 출판사가 OA를 선언하고 OA 출판과 유통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정책을 가지고 출판과 유통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OA, 국내 학술지의 OA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더 명확해지고 더 많아질 것 같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더 명확한 OA 학술지들을 기존 것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1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모형을 이렇게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체계를 이해해야 되고 기존의 OA 출판 환경을 이해한 후에 여러 관계자와 캐리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출판사인 학회 입장. 근데 그것이 2019년 이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예전에는 학회가 소극적인 입장이라면 2018년 이후부터는 학회가 주도적인 관점에서 지금 여있는 이런 것들을 다 쳐다보고 같이 코어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키스트인지 캐리스인지 아니면 연구재단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주체가 됐다라는 것. 그 주체가 이제는 국내학술지 OA 출판과 유통 모델을 확립하려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상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국내학술지가 OA로 전환할 때 어떤 출판과 유통 모델로 변화해서 갈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OA를 전하는 학회들은 연합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갔을 때의 그 업무 부하가 크고 그 다음에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같이 선언한 학회들끼리 모여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학회마다 가지고 있는 학술지들이 같이 모이겠죠. 그리고 이 연합체는 OA 출판이라는 관점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학회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각각이 해야 되는 업무들 중에서 출판, 특히 OA 출판과 관련된 공동된 정책들을 대신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OA 출판, 가칭 사무국이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무국에서는 결국은 이 학회들에 가 있는 학술지들이 OA로 전환되고 출판 유통되기 위해서 OA 출판의 목적과 비전 아니면 목표를 명확하게 공동적으로 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아까 미비에 썼던 저작권 정책과 CC 라이선스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합당한 출판 비용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명확하게 저자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대학 도서관에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판을 하다 보니까 이 아티클 형태로 나올 텐데 그것이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가독이 가능한 형태의 출판 가이드도 만들어지고 유통 플랫폼과 전용 플랫폼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리포지토리 디컬렉션이나 여러 가지로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 어떻게 연결할지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당연히 OA 연구 활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A 거버넌스는 이 연합체 외에도 전자출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키스티나 연구재단 이런 기관들 학술지 정보를 유통하는 캐리스나 키스티 그 다음에 대학도서관 연합체 구독 컨소시엄으로 이미 국내 학술지를 구독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에서도 같이 이 OA 출판 협의에 관여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연구자한테 연구비를 주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당연히 참여하면서 이 협의체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출판 플랫폼이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A 저널 전용 플랫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료인 전자 플랫폼, 그 플랫폼에 OA 저널에 가면
프리 액세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OA 저널이 가지는 특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땐 새로운 OA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 국내 그 학술지 통합 유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금은 프리 액세스 저널과 오픈 액세스 저널이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입장에서도 뭐가 OA이고 뭐가 OA가 아니지? 그래서 뭐를 어떻게 달리 서비스가 가능한가가 없어서 국내 학술지를 그 무료 구독 OA를 정확하게 유형한 것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뭐 프리 액세스 링크아웃하고 OA 저널은 정확히 논문 원문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도서관에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학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소속 저자들이 쓴 논문들을 OA 논문이면 바로 리파지토리에 아카이빙이 가능한, 자동 아카이빙이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들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캐리스는 디컬렉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정책과 OA 저널과 논문들, 그다음에 저자의 소속만 명확하다면 아카이빙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학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연구 성과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해서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 모형들이 이 체제 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아직 연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향후에는 학회와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분들, 오늘도 제가 6시 반에 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FGI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좀 더 현실적인 모델이 되도록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